어제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 건 아닐까? 내 말투가 너무 차갑지 않았을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늘 있었던 대화를, 며칠 전 나눴던 말들을, 때로는 몇 년 전의 대화까지 다시 꺼내어 곱씹습니다. 마치 녹음기를 되감듯이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지나간 말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되새기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걸까요?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마음이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칼 융의 심리학은 바로 이 반복되는 생각의 순환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을 단순히 의식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무의식이라는 광대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마다 되새기는 대화들, 그 반복되는 생각들은 사실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긴장들, 인정받지 못한 상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외부의 자극이 줄어들면 무의식은 이 미해결된 것들을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립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로 바닥의 돌들이 보이듯이 말이죠. 융은 사람들을 여러 심리적 유형으로 나누어 이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감정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외부 세계의 사건을 그냥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깊이 흡수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대화의 뉘앙스, 상대방의 표정, 말투의 미묘한 변화까지 모두 느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처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대화는 관계의 확인이고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난 후에도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대화를 분석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내 말이 상처를 줬을까? 내가 오해를 받은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수성입니다. 하지만 이 감수성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여줄 때 그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라고. 마치 꿈이 같은 상징을 반복해서 보여주듯이 우리의 깨어있는 생각도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되지 않은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을까봐, 내가 나쁜 사람으로 비춰졌을까봐, 관계에 금이 갔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깊은 패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내가 실수하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 쓰도록 배웠습니다. 체면과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난 후에도 내가 한 말이 적절했는지,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했는지를 끊임없이 검토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그림자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들,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해서 억압한 감정들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과 말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를 되새길 때 우리는 사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 속에 숨어있던 짜증, 상대방에게 느낀 미묘한 적대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질투나 우월감, 이런 것들이 대화 중에 새어 나왔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반복해서 재생하면서 혹시 내 안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죄책감은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고, 항상 친절해야 한다고,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은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고. 인간의 목표는 온전함, 즉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라고. 우리 안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친절한 순간도 있고 짜증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것이 드러났을까봐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며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말한 건 아닐까? 내가 무례했던 건 아닐까? 내가 이기적으로 보였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개성화입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부정하고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이 개성화를 향해 나아가려는 시도입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너는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서툴 수 있고, 때로 너의 어두운 면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대신 자책하고 걱정하고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대화를 되새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내 마음이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듯이 멈추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묻지 말고 내가 지금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오해했을까봐 두렵다면 그 두려움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혹시 나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질까봐 두려운 걸까요?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감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화에서 완벽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나는 때로 무례할 수 있다. 나는 때로 짜증날 수 있다. 나는 때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고. 네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화에서 서툴렀다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오해받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융은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심리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말해도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 나의 말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해받을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진심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 후의 해석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집단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단의식이란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들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환상 항상 이해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집단의식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실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때로 오해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감정과 생각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감정, 감각, 직관입니다.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사람들은 보통 감정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감정적 뉘앙스를 잘 포착하고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느낍니다. 이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고 기능도 필요합니다. 사고는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게 해줍니다. 감정이 이야기할 때 사고는 질문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오해했을까?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해석하고 있는 걸까? 그 대화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있는 걸까? 사고와 감정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고 사고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알려줍니다. 이 둘의 대화가 바로 내면의 지혜입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가 만나 새로운 제3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밤마다 대화를 되새길 때 감정에만 휩쓸리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사고를 초대하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은 현실에 근거한 걸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서 온 걸까? 이 대화가 정말 관계를 망쳤을까? 아니면 단지 어색한 순간이었을 뿐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감정의 폭풍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7번째 단계는 상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상징의 언어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되새기는 대화들은 사실 그 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대화는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와의 짧은 대화를 계속 되새긴다면 그것은 권위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농담을 계속 걱정한다면 그것은 소속감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대화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 대화가 당신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상징을 읽으면 표면적인 걱정 뒤에 숨은 진짜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단계는 몸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몸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의 일부입니다. 융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라고 보았습니다. 밤에 대화를 되새기며 불안해질 때 몸은 긴장합니다. 어깨가 굳고 턱이 경직되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몸으로 돌아가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여보세요.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이완됩니다. 생각은 계속 흐르지만 당신은 그 생각에 덜 사로잡힙니다. 마치 강물을 보는 것처럼 생각이 흐르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9번째 단계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에 의미가 있을 때입니다.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실하게 소통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의 노력입니다. 이 과정을 저주로 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당신이 대화를 되새기는 것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의도입니다. 다만 그 의도가 자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번째 단계는 시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형적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현재처럼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대화가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에 대화를 되새길 때 그것이 이미 과거라는 사실을 상기하세요. 그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패로 기억할 수도 있고 배움의 순간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당신의 현재를 바꿉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고. 서툴렀던 대화를 단순히 실수로 볼 수도 있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소중한 경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가 그 경험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정합니다. 11번째 단계는 글쓰기입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일기를 쓰고 꿈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도록 권했습니다. 글쓰기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왜곡되고 과장됩니다. 하지만 글로 쓰면 생각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밤에 대화가 떠오를 때 일어나서 그것을 써보세요. 어떤 대화였는지, 무엇이 걱정되는지, 왜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써보세요. 쓰다 보면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종종 글로 쓰고 나면 그것이 생각만큼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번째 단계는 대화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가 정말 미해결로 남아있다면 용기를 내어 그 사람과 다시 대화를 나누세요.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진심을 전하지 못했다면 다시 표현하세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이런 용기에서 깊어집니다. 물론 모든 대화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실제 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도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오해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도 그 대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13번째 단계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되새기는 대화들을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있나요? 항상 같은 유형의 대화를 걱정하나요? 예를 들어 권위 있는 사람과의 대화만 걱정한다면 그것은 권위에 대한 당신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항상 거절과 관련된 대화를 되새긴다면 그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패턴을 인식하면 문제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찾으면 거기서부터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유형의 관계 같은 유형의 갈등 같은 유형의 고통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4번째 단계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때로 실수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융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가혹하면 타인에게도 가혹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타인의 실수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에게 자비로우면 타인에게도 자비로워집니다. 15번째 단계는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혼자 숨기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니까 나만 이상한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런 경험을 나누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깊이 생각하고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런 면은 약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을 어떻게 다룰지 배워야 합니다. 16번째 단계는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융은 동양의 명상 전통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서양 심리학이 무의식을 탐구하는 방법과 동양의 명상이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생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밤에 대화가 떠오를 때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지켜보세요. 아, 지금 그 대화가 떠오르고 있구나. 지금 나는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세요. 당신이 관찰자가 되면 당신은 생각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지켜보는 의식입니다. 이 관찰의 공간에서 당신은 자유를 발견합니다. 생각은 여전히 흐르지만 당신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17번째 단계는 창조적 표현입니다. 융근 환자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춤을 추고 음악을 만들도록 권했습니다. 창조적 표현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당신이 되새기는 대화를, 그것이 주는 감정을 예술로 표현해보세요. 꼭 훌륭한 예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만 보는 그림이어도 됩니다. 서툰 시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내면의 것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해소되고 긴장은 풀어지고 새로운 통찰이 찾아옵니다. 한국에는 오래된 예술 치유의 전통이 있습니다. 서예를 쓰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노래를 부르며 한을 풀고 춤을 추며 에너지를 순환시켰습니다. 이것은 융기 말한 창조적 표현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밤에 대화가 떠오를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릴 것인지.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주의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떠오를 때 당신은 그 대신 감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웃어주었나요?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나요? 오늘 작은 성취가 있었나요? 주의를 감사로 전환하면 마음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또는 당신은 호흡에 주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화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오직 당신의 호흡만 있습니다. 이 현재로의 귀환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19번째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를 되새기는 것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돌보는 지혜입니다. 융심리학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들은 당신이 무의식의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를 탐구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개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20번째 단계는 인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 당신은 진전을 보이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은 개성화를 평생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가는 중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현재로 돌아올 것인가, 자책할 것인가, 자비로울 것인가,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용기를 낼 것인가. 당신이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것은 당신이 깊이 느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 섬세함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당신이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것은 당신이 안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내면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그것과 화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시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대화를 되새기며 자신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윤기 말한 자기 즉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전체입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튼튼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안정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할 때 타인의 오해는 당신을 덜 흔듭니다.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것을 멈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세요.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은 자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지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정은 당신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대화들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면들,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들, 당신이 아직 표현하지 못한 진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순환을 저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볼 것인가, 자신을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이해하려고 할 것인가,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낼 것인가. 오늘 밤 다시 과거의 대화가 떠오를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내 마음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나는 무엇을 원하지? 이렇게 질문하면 대화는 단순히 반복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문이 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대화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서툴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배우고 있는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라는 것, 당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밤은 두렵지만 밤은 또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태어납니다. 당신이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이 시간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비로워지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비록 지금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밤부터 과거의 대화가 떠오를 때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을 친구로 맞이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성장하세요. 변화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과거의 대화는 여전히 떠오를 수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켜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놓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융기 말한 개성화입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통합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가장 의미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과거에 묶이지 않는 자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자유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평화롭게 잠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이 현상에는 우리가 아직 탐구하지 않은 또 다른 층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융근 인간의 정신을 마치 빙산처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수면 위에 드러난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그 아래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으며 더 깊은 곳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공유해온 원형적 패턴들이 저장된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밤마다 되새기는 대화의 불안 뒤에는 사실 이 원형적 두려움들이 숨어 있습니다.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소속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공동체에 의존했던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본능적 두려움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원형적 기억은 지금도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상사와의 짧은 대화를 며칠 동안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그 대화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인물로부터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원형적 두려움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농담을 계속 걱정하는 것은 집단으로부터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반응이 과도해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군 또한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입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는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기를 혼동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여주는 가면이 진짜 나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우리는 큰 불안을 느낍니다. 대화 중에 실수를 했다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다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페르소나가 손상되었다고 걱정합니다.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것은 사실 페르소나를 수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어디서 균열이 생겼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완벽한 페르소나를 유지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기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기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역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 그 가면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면은 서양의 페르소나 개념과 비슷하지만 더 복잡합니다. 체면은 개인의 사회적 이미지이자 가족과 소속 집단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대화 중의 작은 실수도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실수가 아니라 내 체면에 흠이 생긴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순간을 되새기며 어떻게 체면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완벽한 체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융은 동서양의 지혜를 통합하려고 노력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도교와 불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무의자연의 개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의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대화를 되새기는 문제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대화를 되새기지 않으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은 오히려 그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곰이 생각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생각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불안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통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 무위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큰 자유를 줍니다. 융은 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남성 안에는 여성적 요소인 아니마가 있고 모든 여성 안에는 남성적 요소인 아니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아니마는 감정 직관 관계를 상징하고 아니무스는 논리 행동 분석을 상징합니다. 대화를 되새기는 사람들은 종종 아니마 혹은 관계적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미묘한 뉘앙스를 잘 느끼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며 조화를 중시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특성입니다. 하지만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니무스의 에너지, 즉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도 필요합니다.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감정적 반응을 억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이성이 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을 느낄 때 감정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성은 질문합니다. 이 위험은 실제인가 아니면 상상인가? 이 두 목소리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융은 만년에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동시성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상으로 연결된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과거의 대화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속에 살아 있습니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로 던져진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현재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 현재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순간에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화를 되새길 때 우리는 사실 과거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했어야 했는데,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욕망입니다. 그 순간에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용서의 시작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실수했다. 나는 서툴렀다. 하지만 그것이 나였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를 이기심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애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후반기 저작에서 연금술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겉보기에 이상해 보이지만 그는 연금술이 개성화 과정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그림자를 지혜와 통합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연금술에서 물질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그것을 불로 정제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도 사실은 당신을 정제하는 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순물을 태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할까요? 완벽한 대화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진실한 관계가 중요할까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본질로 인도합니다. 융은 말년에 돌을 쌓아 탑을 만들었습니다. 볼링겐에 있는 그의 탑은 그에게 피난처였고 명상의 공간이었으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심리적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밤의 대화를 되새기는 시간을, 그것을 당신의 내면적 탑을 짓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책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시간으로,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성찰의 시간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프레임을 바꾸면 같은 경험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근 개인의 개성화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자신의 페르소나를 인식하게 되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것도 사실은 관계에 대한 당신의 깊은 헌신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타인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욕구는 정당하고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욕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불안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완벽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진실함 위에 세워집니다. 때로 서툴고 때로 실수하지만 그래도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실수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인간이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견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실수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취약함은 진정한 친밀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 이상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쌓이는 깊은 유대감입니다. 정이 있는 관계는 한두 번의 서먹한 대화로 깨지지 않습니다. 정은 당신의 불완전함을 포용합니다. 정은 이해하고 기다리고 용서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대화가 정말로 관계를 망쳤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주는 이해와 용서를 자신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바꿔보세요. 당신이 친구에게 대하듯 자신에게 대하세요.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괜찮다고, 누구나 실수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자신에게 하세요. 내게도 그런 자비를 베푸세요. 융의 심리학은 결국 사랑의 심리학입니다. 자기 사랑타인 사랑 삶에 대한 사랑. 그는 인간이 온전해지는 과정이 곧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그림자를 포옹하는 것,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모두 사랑의 행위입니다.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며
자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 속의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툴렀던 나를, 불안했던 나를,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과거를 사랑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적으로 볼 수도 있고 스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밤의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들을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보세요. 그것들은 당신에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아직 사랑해야 할 자신의 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개성화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진전을 보이다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점을 다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당신에게 저는 이 모든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깊이 느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짐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것을 지혜로 자비로 사랑으로 바꾸세요. 그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